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데 회장님은 무려 3천만 원을 제안했다. 미숙 씨, 그 돈이면 내 아내 대신이 될 수 있겠나? 그의 텅 빈 눈빛과 함께 내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나는 박미숙, 올해로 58살이 되었다. 파출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상 하는 일은 이 회장님 댁의 모든 것을 보살피는 것이었다. 20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이마저 제 살 길 찾아 도시로 떠나버린 뒤 내 삶은 고요하고 메마른 사막 같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눈을 감는 그저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는 나날들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창밖의 희뿌연 새벽을 맞는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잠을 깨우고 낡은 주방에서 찌개를 끓여 혼자 아침을 먹는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이 깔깔거리고 웃지만 그들의 소리는 내 귀에 닿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엄마, 잘 지내지? 아프진 않고. 용돈 보내줄게 라는 의례적인 안부와 함께 뚝 끊기는 전화는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용돈을 보내야 할 의무의 대상일 뿐, 여자 박미숙으로서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희끗한 머리카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젊은 시절 나름 고왔던 얼굴과 몸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달아버린 고무장갑처럼 투박하고 무뎌져 있었다. 스스로를 성별 없는 존재라 여긴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드라마 속 로맨스를 이야기할 때도 나는 그저 멀거니 듣고 있을 뿐이었다. 나에게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삶의 모든 에너지는 생계를 유지하고 홀로 남은 존재로서 세상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소진되었다. 이 회장님 댁에서 일하게 된 것은 3년 전이었다. 회장님은 대기업 임원을 지내다 은퇴한 분으로 사모님과 사별한 지 1년 만에 나를 고용했다. 처음에는 하루 몇 시간만 와서 청소와 식사를 담당해달라고 했지만 점차 집안일 전반을 맡게 되었다. 회장님 댁은 넓고 화려했지만 사모님의 부재는 그 어떤 호화로운 가구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침묵을 드리우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회장님 댁으로 출근했다. 출근하는 순간부터 나는 박미숙이 아닌 파출부 아주머니가 되었다. 회장님은 늘 정장을 입고 서재에서 신문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했고 나는 조용히 집안일을 처리했다. 회장님의 일상은 나만큼이나 고독해 보였다. 그는 아침 식사를 혼자 하셨고 저녁에도 종종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나는 그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렸지만 그는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식사를 마칠 때가 많았다.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 모습을 보았다. 외로움을 애써 감추려 노력하는, 그러나 결국은 그 외로움에 잠식되어가는 두 그림자.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 회장님 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날은 유독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다. 미숙 씨, 잠시만 이리 와보게. 나는 몸을 돌려 서재 쪽으로 향했다. 회장님은 책상에 앉아 낡은 앨범 한 권을 펼쳐놓고 계셨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모님과 회장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행복했던 한때를 보여주는 사진들. 회장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공허하고 슬퍼 보였다. 그는 앨범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미숙 씨도 혼자 된 지 오래되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했다.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해 먼저 묻는 것은 처음이었다. 네, 회장님. 벌써 20해가 넘었네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1년 남짓이지만 그 빈자리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아.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옆자리의 냉기가 나를 덮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낯설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의 말은 내 가슴을 꿰뚫는 듯 했다. 내가 매일 밤 느끼는 감정, 매일 아침마다 온몸으로 경험하는 허무함 그대로였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말없이 확인하는 듯 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회장님은 앨범에서 고개를 들더니 텅 빈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숙 씨, 솔직히 말하겠네? 내 자식들이 얼마 전 나에게 찾아와서 재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 그의 말에 나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재혼이라니. 나는 아무 말 없이 회장님은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내 아들 녀석들은 나에게 아버지, 이제 홀로 사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실 분을 찾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속내는 뻔하지. 혼자 사는 내가 사고라도 칠까봐 혹은 나중에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플까봐 미리 방지하려는 속셈인 것을. 그래서 내가 직접 물었어. 너희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너희가 직접 알아보고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 녀석들이 만약 아버지 마음에 드는 분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재산 포기 각서 같은 것을 쓰고 정식으로 모시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더군. 심지어 그 여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도 꺼내더군. 3천만 원, 그 금액은 내게 현실성 없는 숫자였다. 내 두 아이의 학자금 빚을 갚고 겨우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하려면 평생을 일해도 모자랄 금액이었다. 회장님은 다시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 외부인이 아닌 나와 내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내게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으라고 말이야.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내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잊고 지냈던 뜨거운 불씨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20해 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에 균열이 가는 듯 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회장님은 내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 씨, 내가 자네를 옆에서 3년이나 지켜봤어. 자네만큼 이 집을 잘 알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그 돈 3천만 원을 제안하는 것이네.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겠나? 그의 말은 뇌리를 강타했다. 3천만 원, 그리고 아내의 빈자리.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내 심장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이성이 미쳤어 라고 외쳤지만 몸의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욕망이 희미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파출부 박미숙의 삶은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마지막 말은 뇌리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3천만 원 그리고 아내의 빈자리.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굳게 닫힌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서재하는 빗소리와 함께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은 내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앨범 속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젊은 시절의 사모님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듯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내 안의 모든 감각이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다. 괜찮네, 미숙 씨, 지금 당장 답을 줄 필요는 없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기색이 엿보였다. 나는 그저 내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뿐이야. 자네도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겠지?
비가 많이 오니 조심해서 돌아가게 그 말에 나는 서둘러 서재를 나왔다. 현관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후끈 달아오른 뺨의 열기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는 듯 했다. 젖어드는 옷과 몸보다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더 거세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회장님의 텅 빈 눈빛과 3천만 원, 아내의 빈자리라는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나를 숨기려는 것처럼. 내 나이 58, 남편을 보내고 자식들을 키우며 엄마와 자줌마의 이름으로만 불려온 세월이 20년이다. 내 삶에서 저자 박미수는 이미 오래전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회장님의 그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내 심장 어딘가를 건드렸다. 잊고 지냈던 욕망의 싹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분노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다니. 도대체 무슨 염치로. 다음 날 아침 회장님 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나는 밤새도록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 어제 있었던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 그저 잠시 스쳐간 해프닝일 뿐이다. 나는 그저 파출부 박미숙일 뿐이다. 그렇게 되뇌었지만 막상 회장님 댁 대문 앞에 서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집안 공기가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거실의 소파, 식탁, 심지어 회장님이 늘 앉아있던 서재의 문까지도 어제와 다른 의미를 지닌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시작했다.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거실을 정리했다. 하지만 회장님이 어디에 계신지, 언제쯤 서재에서 나오실지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나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식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 그리고 따뜻한 밥. 회장님은 늘 정해진 시간에 식탁에 앉으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서재 문 쪽을 바라보았다. 곧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나타나셨다.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식사 준비 다 되었나? 미숙 씨,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그 평온함 속에 어딘가 다른 기색이 숨어 있을까 봐 귀 기울였다. 네, 회장님.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며 식탁 쪽으로 안내했다. 회장님은 늘 그렇듯 묵묵히 식사를 하셨다. 나는 그를 위해 물잔을 채우고 찌개가 식지 않도록 데웠다. 어제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을 일들이 오늘따라 유독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물잔을 채우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내 눈은 자꾸만 그의 얼굴로 향했다. 그는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노련한 사업가답게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식사를 마쳤다. 그러나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는 짧게 내게 말했다. 어제 제안했던 일,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네? 하지만 내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좋겠군. 그의 말은 짧고 명료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다시 혼란의 파도가 몰려왔다. 진심이라니. 그 말은 내가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일까? 그날 이후 회장님 댁에서의 시간은 미묘하게 변해갔다. 회장님은 여전히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처리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일이 있기 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회장님의 눈빛은 가끔씩 내게 머물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나를 지켜보는 듯했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회장님의 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낡은 창문은 뻑뻑해서 열기가 쉽지 않았고 높은 곳에 있는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려면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했다. 마침 회장님은 점심 식사 후 서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섰다. 낡은 에어컨 필터는 먼지로 가득했다. 팔을 쭉 뻗어 필터를 빼내려던 순간 발을 헛디뎠다. 몸이 휘청하며 중심을 잃었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려 했다. 순간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58살의 몸으로는 이런 자세에서 넘어지면 분명 크게 다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은 오지 않았다. 대신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내 등 뒤를 받쳤다. 그리고 강한 남자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눈을 뜨자 바로 눈앞에 회장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동자는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서 있었다. 그의 숨결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의 채취가 코끝을 자극했다. 옅은 올드스파이스 향과 함께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남자의 냄새가 뒤섞여 느껴졌다. 그의 단단한 팔은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의 품에 거의 안겨있는 자세였다. 낡은 작업복 위로도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내 몸은 얼어붙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있고 지냈던 감각들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듯 했다. 그의 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성이 경고했지만 동시에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알 수 없는 충동이 밀려들었다. 20해 동안 느껴보지 못한 남자의 체온이었다. 미숙 씨, 괜찮은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걱정이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천천히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미쳤나 보다. 조심하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은 나에게 이야기하게. 괜히 무리하다가 다치지 말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평소와 다름없는 걱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내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장님의 단단한 팔, 뜨거운 체온, 그리고 내게 머물던 그의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탄력을 잃은 피부. 예전에 고왔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분명 여자 박미숙을 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내가 그날의 사고로 인해 잠시 깨어난 듯 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이 내 안에서 솟아났다. 나는 회장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가 내게서 파출부가 아닌 여자를 보았다는 사실이 죽어있던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 깨웠다.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가득했던 내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다. 며칠 뒤 나는 회장님 방 청소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에어컨 필터를 닦는 대신 창가에 놓인 낡은 액자들을 정리했다. 그중에는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많았다. 문득 손이 미끄러져 작은 액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창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액자 뒤편에 마분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튀어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빛바랜 손글씨로 쓰인 오래된 편지였다. 짧은 메모였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여보, 당신의 그 크고 단단한 사랑을. 나는 가끔 감당하기가 벅차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니 나는 언제나 기꺼이 감내할게요. 당신의 아내, 미연 올림. 크고 단단한 사랑.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 단어들은 잊고 지냈던 여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듯 했다. 편지를 다시 액자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다. 그러나 그 짧은 메모가 내 마음에 남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모님의 빈자리가 단순히 외로움의 빈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회장님의 진심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욱 복잡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회장님은 나를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은 은은한 스탠드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제처럼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미숙 씨, 아직 고민 중인가? 나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가 감히. 미숙 씨는 아직 젊어. 회장님이 내 말을 끊었다. 내 아들 녀석들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내가 혼자 늙어가는 것을 염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이에게 마음을 줄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자네에게 그런 제안을 한 것일세. 외부인이 아닌 나와 내 삶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내 아들 녀석들이 제시한 위로금. 그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들이 내게 가장 원했던 것은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적정선에서 재산 포기 각서. 그것 또한 내가 진심으로 자네와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라는 이야기였네. 회장님의 말은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주었다. 그것은 돈이나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외롭지 않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외롭지 않은 삶 속에는 내가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삶 또한 포함되어 있을 터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주저하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나의 심장은 혼란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듯했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과연 나는 그 불꽃을 외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불꽃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미숙은 당장 어떤 답도 할 수 없었다. 회장님 역시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회장님 댁으로 출근해 청소와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회장님은 볼 때마다 어제의 제안과 닿았던 순간의 온기가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눈빛이 스칠 때면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를 훔쳐보게 되는 일이 잦아졌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예전처럼 무표정하게 신문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했지만 가끔씩 미숙의 움직임을 쫓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미숙은 손끝이 저릿했고 주책 없이 얼굴에 열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일적인 지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욱 미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눅눅한 공기가 집안을 감쌌다. 며칠간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다. 후텁지근한 날씨 탓인지 회장님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삼계탕을 끓여 올렸다. 닭을 깨끗이 씻어 뱃속에 찹쌀과 대추, 인삼을 넣고 정성껏 고안했다. 주방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회장님은 식탁에 앉았다. 미숙은 뜨거운 삼계탕을 그의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삼계탕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회장님이 처음으로 미숙에게 다른 종류의 말을 건넸다. 미숙 씨, 이것까지 끓이느라 고생이 많았겠군. 아닙니다. 회장님.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요. 입맛 없으실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두 입, 그가 삼계탕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평소처럼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전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먹었다. 그릇이 거의 비워졌을 때 그는 미숙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맛있군. 미숙 씨 덕분에 오랜만에 잘 먹었어. 그의 말에 미숙은 잊고 지냈던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칭찬. 그리고 고마움. 20해 동안 그녀는 오로지 전마로서, 아줌마로서 묵묵히 헌신해왔을 뿐이었다. 누군가에게 잘 먹었다,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은 사치였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정리까지 끝낸 뒤 돌아가려 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미숙 씨, 잠시만 서재로 와주겠나? 미숙은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처럼 무거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서재 문을 열자 회장님은 낮은 스탠드 조명 아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양주잔 2개가 놓여 있었다. 비도 오고 혼자 적적해서 한잔하고 있었네. 괜찮다면 잠시 앉아서 이야기라도 나누겠나? 이런 밤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좋더군. 그의 제안에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시간, 이런 공간에서 단둘이 양주를 마신다는 것은 파출부와 고용주로서 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외로움이 깊이 공감되었다. 홀로 긴긴 밤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미숙은 결국 그의 건너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회장님은 직접 양주를 따랐다. 맑고 투명한 액체가 잔에 채워졌다. 그는 잔 하나를 미숙에게 건넸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들었다. 오랜만에 맡는 진한 술향이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미숙 씨도 혼자 술을 마실 때가 많은가? 회장님이 잔을 들며 물었다. 네, 회장님. 저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적적한 밤이 많더군요. 미숙은 솔직하게 답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 어렴풋한 미소가 떠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매일 밤이 그렇다네. 잠자리에 들면 천장이 끝없이 높아 보이고 옆자리는 텅 비어 냉기가 감돌지. 내 삶에서 아내가 사라진 지 겨우 1년인데 마치 수십 년이 지난 것만 같아. 그의 말에 미숙은 자신의 경험이 고스란히 겹쳐졌다. 20해 동안 그녀는 그와 똑같은 밤을 보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양주잔을 들었다. 작은 한 모금의 강렬한 알코올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퍼지는 듯했다. 자네도 20해 동안이나 혼자였으니 나보다 더 힘들었겠군.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빈자리가 너무 크더군요. 제가 여자라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장님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듯했다. 잊고 살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냥 엄마로 살고 아줌마로 살았을 뿐입니다. 거울을 보면 그저 늙은 여인만 있을 뿐 누구에게도 여자로 보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요. 미숙의 고백은 그녀의 심연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그녀는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회장님의 진심 어린 동정심 탓인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외로움을 털어놓고 있었다. 회장님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미숙의 주름진 손에 잠시 머물렀다. 미숙 씨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네. 그리고 여인으로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의 말에 미숙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아름답다는 말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로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있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아주 희미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뺨이 다시 후끈 달아올랐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세월의 아픔, 외로움, 그리고 잊고 지냈던 희망에 대해. 서지 않은 빗소리와 두 사람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미숙은 회장님에게서 단순한 고용주 이상의 사람을 보았다. 그 역시 자신처럼 깊은 고독 속에 잠식되어 있었고 그 고독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은밀하게 깊어졌다. 미숙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장님 댁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서재에서 양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로 회장님이 자신의 지난 삶과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미숙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뒤에 감춰진 외로움,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이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회장님은 미숙에게서 위안을 얻는 듯 했다. 그는 미숙에게 점점 더 개인적인 보살핌을 원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어깨가 뻐근하다며 마사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미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그의 방으로 들어섰다. 회장님의 침실은 넓고 고요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미숙은 그의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물렀다. 그의 등은 단단했고 묵직한 근육이 느껴졌다. 낡은 잠옷 사이로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깨를 주무르면서 그의 목덜미에 스친 손끝이 찌릿했다. 그의 방 안에는 옅은 남성용 로션 향과 함께 오랜 시간 누군가의 온기가 머물렀던 듯한 깊은 채취가 섞여 있었다. 미숙은 그 향의 묘한 안정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미숙 씨 손이 정말 시원하군.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시원하게 주무르지는 못했는데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침실의 고요를 갈랐다. 그의 말에 미숙은 다시 한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아내의 빈자리를 그녀가 채우고 있다는 느낌.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짜릿함이 전율처럼 번져나갔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네, 회장님. 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아니, 이 정도면 됐어. 고맙네, 미숙 씨. 그는 뒤를 돌아 미숙을 올려다보았다. 침실의 어둑한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뜨거웠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두 사람의 시선은 한동안 얽혀 있었다. 그 순간 미숙은 자신의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회장님의 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발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은밀한 보살핌은 밤마다 이어졌다. 미숙은 회장님의 낡은 속옷을 직접 손빨래하는 날이 잦아졌다. 그의 땀과 채취가 밴 속옷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미숙은 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남편의 옷을 손빨래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장님의 남성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파출부로서의 의무라고 애써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그 의무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회장님의 개인적인 물건에 닿는 것을 통해 그의 삶에 아주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특히 큰아들은 주기적으로 회장님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시죠? 미숙 아주머니는 잘 계시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정하고 걱정하는 듯 했지만 미숙은 그 목소리 속에 감춰진 감시의 뉘앙스를 느꼈다. 그들은 회장님의 재혼에 대해 언급하며 적정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적정선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이었다. 그들의 걱정은 아버지의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재산과 체면에 대한 것이었다. 미숙은 그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자신들의 은밀한 관계가 언젠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회장님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무심코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회장님의 꼼꼼한 필체로 기록된 날짜와 함께 아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그것은 회장님이 사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기록한 일기장과도 같았다. 미숙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에 이끌렸다. 그녀는 빠르게 몇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오늘도 미연은 나에게 잔소리를 했다. 내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겠지만 때로는 그 잔소리가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잔소리조차 그리운 것을. 미연은 내가 너무 강렬하다며 종종 힘들어했다.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충족감을 준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미숙의 손끝이 떨렸다. 너무 강렬하다, 감당하기 힘들다는 표현은 사모님의 편지에서 읽었던 크고 단단한 사랑이라는 단어와 겹쳐졌다. 회장님은 단순히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육체적인 에너지가 사모님에게는 버거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강렬함은 이제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재문이 딸깍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화들짝 놀라 수첩을 닫고 책상 위에 놓았다. 회장님이 서재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미숙을 보더니 살짝 눈썹을 올렸다. 미숙 씨, 아직 청소 중이었나?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했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붉어진 채 변명했다. 자신의 손에 닿았던 수첩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장님이 수첩을 발견했을까 봐 불안했다. 회장님은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평온했지만 미숙은 그 속에서 미묘한 무언가를 읽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수첩을 집어들었다. 미숙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회장님은 잠시 수첩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미숙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발각될 뻔한 위기였다. 이후 미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회장님과의 은밀한 시간은 계속되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출부로서 고용주의 은밀한 부분을 탐하고 망자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행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20해 동안 죽어있던 그녀의 육체와 영혼이 회장님은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양주잔을 앞에 두고 미숙이 나지막이 말했다. 술 기운 탓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 미숙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었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인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미숙 씨는 잘못한 것이 없네?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나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있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었다. 미숙은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그의 말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온기가, 그의 시선이,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삶에 너무나도 깊이 파고들어 있었다. 하지만 은밀한 위안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회장님의 자식들이 언제까지 침묵할까? 미숙은 그들의 관계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은 밤새도록 유리창을 두드리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욕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은밀한 행복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곧 다가올 폭풍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회장님 댁에서 미숙이 머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밤마다 서재에서 나누는 술잔과 깊은 대화는 두 사람의 고독을 채워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미숙은 회장님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주며 그에게서 점차 더 깊은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선 더 은밀하고 내밀한 교감이었다. 낡은 잠옷 사이로 느껴지는 회장님의 체온과 진한 채취는 미숙의 메마른 감각을 자극했고 그녀는 자신이 여인으로서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짜릿한 떨림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 은밀한 행복의 그림자에는 늘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회장님의 자식들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고 미숙은 그들의 목소리에서 감시의 날카로운 칼날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삶을 통제하려 들었고 미숙은 그들의 눈을 피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회장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아직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조용히 식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깜짝 놀라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시간에 누가? 회장님은 분명 서재에서 주무시고 계실 터였다.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낯선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세련된 단발머리와 날카로운 인상은 그녀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여인은 미숙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차가운 시선으로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시죠?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미숙은 순간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8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처럼 냉기가 느껴지는 시선은 처음이었다. 저는 여기 파출부 박미숙입니다. 미숙은 겨우 입을 열었다. 여인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파출부요. 이 새벽에 파출부가 왜 이 집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 열쇠는 왜 가지고 계시죠? 그녀의 말에 미숙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다. 열쇠. 미숙은 회장님 댁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몇 달 전부터 회장님이 직접 현관문 열쇠를 주었던 터였다. 회장님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해서. 새벽 아침 식사? 웃기는군요. 여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드십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 집 장녀, 이은정입니다. 회장님의 큰딸. 미숙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회장님이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큰아들을 언급했지만 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은정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미숙의 심장을 겨누는 듯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 집에서 파출부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머물러 가시는지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은정은 짐짓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비난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들의 은밀한 관계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아닙니다. 아가씨. 저는 그저 회장님 식사를 챙겨드리고 집안일. 그렇게까지 우리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피는 파출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정은 미숙의 말을 끊고 차갑게 비웃었다. 제가 미리 연락드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군요. 그녀는 더 이상 미숙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은정은 거실을 지나 회장님의 서재 문 쪽으로 향했다. 미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쿵. 은정이 회장님의 서재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아버지. 저 은정이에요. 문 여세요. 잠시 후 서재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잠이 덜 깬 듯 흐트러진 차림의 회장님이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은정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은정아. 내가 어쩐 일로?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은정은 회장님은 보자마자 차가운 얼굴로 미숙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버지. 지금 이 파출부 아주머니가 이 새벽에 이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 열쇠를 가지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재혼을 하신다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이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미숙은 회장님과 은정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회장님은 은정의 시선과 미숙의 불안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은정아, 오해다. 미숙 씨는 그저 오해라뇨. 아버지. 제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댁 살림살이 모르고 온 줄 아세요? 이 집에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파출부 따위가 밤늦게까지 아버지 곁에 머무릅니까? 3천만 원 위로금? 그게 이 파출부 아주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은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파출부 따위라는 그녀의 말은 미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자신이 그저 천박한 돈 때문에 회장님 곁에 머문 파출부로 낙인 찍히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회장님은 은정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정아, 말 조심해라. 미숙 씨는 너에게 파출부 따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미숙 씨에게 제안한 것은 됐습니다. 아버지, 은정은 회장님의 말을 잘라버렸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파출부 아주머니가 채워드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파렴치한 짓을 벌여오신 겁니까? 그녀의 말은 마치 채찍처럼 두 사람을 후려쳤다.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파렴치한 짓, 그 단어는 그녀의 죄책감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자극했다. 회장님도 은정의 거친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정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너는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이라도 나에게 진심으로 찾아와 준 적이 없지 않니? 그저 전화로 안부나 묻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 전부였어. 나는 외로웠고 미숙 씨는 내 옆에서 그 외로움을 나누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외로움 때문이라고요? 그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리를 이런 식으로 더럽히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녀의 말에 회장님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미숙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내내 온몸이 굳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 세상에 드러나는 듯한 수치심에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결국 그날 아침 식사는 아무도 하지 못했다. 은정은 아버지를 다그치며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압박했고 미숙은 그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미숙은 겨우 회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은정은 미숙이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은밀한 행복도, 회장님의 따뜻한 위안도, 그리고 여자 박미숙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도. 그녀는 죄책감과 동시에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은정의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미숙 씨, 괜찮은가? 회장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야, 미숙 씨 잘못이 아니야. 은정이가 너무 성급했고 내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소홀했던 탓이지.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은정이가 내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겠다고 하는군. 그리고 당분간은 미숙 씨가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미숙은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회장님 곁에 머무를 수 없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숙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아니야, 미숙 씨,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는 아직 자네가 필요해. 회장님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다. 하지만 미숙은 그의 애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회장님은 위해 모든 것을 멈춰야 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위안이 되어주셔서.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죄책감과 현실의 벽이 그녀를 짓눌렀다. 회장님도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결심을 읽은 듯했다. 알겠네. 미숙 씨, 자네의 마음도 이해하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체념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자네를 잊지 않을 것이네. 내게 다시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 그의 마지막 말에 미숙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삶에서 잠시 피어났던 꽃은 이제 막 봉오리째 시들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비난이라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텅 빈 방 안에는 그녀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혼자 남겨진 것이다. 며칠 후 미숙은 회장님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낡은 작업복, 앞치마, 그리고 회장님이 건네주었던 몇 권의 책. 그녀는 그 물건들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은밀한 접촉, 그리고 그녀에게 아름답다고 말해주었던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꿈처럼 아련했다. 그녀는 작은 상자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았다. 그리고 그 상자를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잊지 못할 기억이자 동시에 다시는 꺼내볼 수 없는 비밀. 미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회장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남긴 깊은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성별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지만 동시에 여자 박미숙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짧고 은밀했던 관계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회장님에 대한 미련과 연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 혼자 외로움 속에 잠식되어 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은정의 감시 아래 회장님은 다시 예전처럼 텅 빈 집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터였다. 미숙은 자신 때문에 회장님이 더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우연히 회장님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한 것이었다. 멀리서 보이는 회장님 댁은 여전히 웅장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고요함 속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는 듯 했다. 미숙은 한동안 그 집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회장님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이전의 전마나 자준마로만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여자 박미숙으로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불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는 작지만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회장님은 통해 다시 발견한 자신의 생명력이었다. 그녀는 이 불꽃을 지키기 위해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과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과연 그녀는 이 폭풍 같은 현실을 헤치고 나아가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미숙은 회장님과의 마지막 통화가 끊어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텅 빈 방 안에는 그녀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은밀한 행복도, 회장님의 따뜻한 위안도, 그리고 여자 박미숙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도 이제는 모두 사라진 듯 했다. 그녀는 죄책감과 동시에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다.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은정의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미숙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홀로 텔레비전을 보며 동네 시장을 오가는 평범한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난 듯 그녀는 세상을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차가운 바람에도 몸이 움츠러들었고 따스한 햇볕에도 온몸이 나른해졌다.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흘렀고 코미디 프로를 보면 헛헛한 웃음이 나왔다. 특히 밤이 되면 회장님과의 은밀한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손길, 깊은 눈빛, 그리고 미숙 씨는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해주던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에 작지만 강렬한 불꽃을 지폈다. 그 불꽃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성별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지만 동시에 여자 박미숙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짧고 은밀했던 관계는 그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회장님의 큰딸 은정의 날카로운 경고는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미숙은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회장님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아마도 은정의 감시 아래 놓여 있을 터였다. 미숙은 그가 다시 혼자 외로움 속에 잠식되어 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자신 때문에 회장님이 더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도 잊지 못할 아픔을 남긴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하루는 동네 약국에 들렀다가 우연히 회장님 댁 근처에서 일하던 다른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어머, 박미숙 씨 아니세요? 회장님 댁 일은 그만두셨나 봐요. 요새 통 안 보이시기에 궁금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미숙이 회장님 댁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미숙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정이 좀 있어서요. 이제 다른 곳 알아보려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회장님 댁은 큰딸이 와서 살림을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군요. 저번에 약국 앞에서 우연히 뵙는데 기력이 없어 보이시고 영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아침마다 드시던 영양제도 안 드시는 것 같고 아주머니의 말은 미숙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회장님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 그녀가 떠나온 후 그가 다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미숙은 그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회장님의 지쳐 보이는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가 자신에게서 위안을 얻고 다시 삶의 온기를 찾았던 것처럼 그녀 역시 그에게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비록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관계였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진실된 감정이 있었다. 미숙은 더 이상 자신 때문에 회장님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자신의 죄책감이나 은정의 비난보다 회장님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전마나 자줌마로만 살 수는 없었다. 여자 박미숙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갇혀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회장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회장님 댁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게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가슴속에는 불안감 대신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파출부로서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는 박미숙으로서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떤 비난과 맞닥뜨리더라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회장님 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미숙은 잠시 숨을 골랐다. 웅장한 대문은 여전히 그녀에게는 높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 은정이 날카로운 눈으로 미숙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또 당신입니까? 감히 여기까지 왜 찾아온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은정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미숙은 은정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가씨, 저는 회장님 댁에 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고 단호했다. 회장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위를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편찮으시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은정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 같은 파렴치한 파출부 따위가 우리 아버지를 홀려서. 파렴치한 파출부라니요. 미숙은 은정의 말을 끊고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회장님에게 그 어떤 물질적인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외로웠고 회장님도 저만큼이나 외로웠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간적인 위안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파렴치한 짓입니까? 은정은 미숙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미숙이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과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터였다. 당신이 외로웠다고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자리를 넘봤다는 겁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은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을 부르시든 말든 저는 괜찮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말했다. 저는 회장님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혹시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차려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밤늦도록
그의 외로운 이야기를 들어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미숙의 질문은 은정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은정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며 미숙을 쫓아냈지만 정작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보살핌도 주지 못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듯?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은정은 애써 분노를 가장하며 소리쳤다. 저는 상관할 바가 있습니다.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저에게 단순히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삶의 이유를 찾아준 분입니다. 저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미숙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한 여인의 당당한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회장님 댁 현관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비틀거리는 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깊은 고독에 잠식되어 있었다. 그는 미숙과 은정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숙 씨. 내가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몹시 약해져 있었다. 미숙은 회장님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은정이 가로막았다. 아버지. 왜 이 시간에 나오셨어요? 이 파출부가 아버지를 또... 은정아, 됐다. 회장님은 나지막이 은정의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은 미숙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미숙 씨. 걱정해줘서 고맙네. 그의 말에 미숙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진심이 그에게 닿았음을 알 수 있었다. 회장님은 힘겹게 미숙에게 다가섰다. 은정은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회장님의 굳건한 눈빛에 결국 주춤했다. 회장님은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숙 씨. 나는 자네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네.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자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네. 아닙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 덕분에 다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회장님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감사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미숙은 회장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은정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다. 회장님의 건강,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 그녀는 이 관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회장님에게서 손을 놓았다. 회장님, 이제는 아가씨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미숙 씨,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찾을 겁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강인하고 해방된 여인의 미소였다. 은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가득했지만 이전처럼 날카로운 비난은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미숙의 진심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른다. 미숙은 회장님과 은정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그 집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다. 미숙은 그 후로 회장님 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몇 달 후, 동네에서 회장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큰 병원에 입원했고 자식들이 돌아가며 간병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참 뒤 회장님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미숙은 소식을 듣고 며칠 밤낮을 울었다. 그녀의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그 사람.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슬픔은 컸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미숙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파출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썼던 돈을 모아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의 카페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다. 미숙은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미숙은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주름은 여전히 깊었고 희끗한 머리카락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삶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자신을 믿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여자 박미숙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회장님과의 짧고 은밀했던 관계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줌마가 아닌 온전히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작은 불꽃은 이제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온기로 변해 그녀의 삶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금기된 사랑을 통해 깨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해방될 수 있었다. 그녀의 황혼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